Online, people are calling this the Kelsey Bowl coming up. Talk about the feeling of being able to Man, brother. haven't talked to him yet, but cool scenario to be in. You know, my mom can't lose. I'll just leave it at that. It's going to be an amazing feeling playing against him, and you know, obviously I respect everybody over there in the Eagles organization, and you won't see me talking too much trash because of how much respect and how much I love my brother. But it's definitely going to be it's going to be an emotional game. That's for sure.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챔피언십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osing your starting quarterback, who's a third-string rookie, to your fourth-string quarterback, who did everything he could, gets hurt, right away in the third quarter, and then you can only run the ball. It's tough. It's frustrating. This is a hell of a football team. Great defense. Offense was moving it. Christian had an amazing run that got a kind of lit a spark in us, and then you can only do so much. Ball doesn't bounce our way. That's football. It's life. It's a hell of a team. I think we'll definitely come back. We have a great foundation in this team, great locker room. So, just on to the next one. 2022년 챔피언십 라운드는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경기들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나이너스와 이글스와의 경기는 나이너스의 쿼터백 브록 퍼디와 그리고 백업 쿼터백인 조시 존슨이 연달아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나이너스는 쿼터백 없이 이 패싱 플레이 없이 경기를 뛰게 되었고 결국 이글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였던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조 버로우와의 경기는 그 두 쿼터백들의 정말 뛰어나고 화려한 플레이들을 통해서 경기가 치열하고 수준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벌어지면서 경기가 어쨌든 좀 의아하게 끝이 났긴 했습니다. 필드골까지의 마지막 과정도 결국 퍼스널 파울을 통해서 캔자스 시티가 전진을 하는 모습, 벵갈스의 마지막 아쉬운 실수까지 벌어지면서 두 경기 모두 저를 사실 만족시킬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번 슈퍼볼이 더욱더 기대되고 이번에는 팬들을 정말 만족시켜줄 만한 경기가 펼쳐지길 저 또한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챔피언십 이 라운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 나이너스와 이글스와의 경기. 저는 역대 최악의 챔피언십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글스가 플레이했던 지난 5년 전에 이글스와 바이킹스와의 그런 일방적인 경기도 생각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커크 커즌스나 주전 쿼터백이 뛰기라도 했지 이 경기는 백업 쿼터백이 부상을 당해서 아예 패스를 못 던지는 상황이 온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결국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카일 셰나한 감독이 얼마나 불운한지 저주를 받은 건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기가 펼쳐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너무나도 좀 어이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감정들조차 이 경기에서는 들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경기의 플레이에 대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굳이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일단 두 쿼터백이 사실상 경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플레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예측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디펜스를 좀 살펴보자면 나이너스는 경기 초반에 이글스를 상대로 맨 커버리지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글스의 그러한 러싱 오펜스에 대해서 이 런 옵션 오펜스에 대해서 나이너스는 결국 간단하게 갔습니다. 각종 RPO나 이러한 옵션 스킴에 대해서 결국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대처법은 간단해요. 맨 커버리지를 해라. 이것이 수많은 대처법 중에 하나지만 나이너스는 본인들이 맨 커버리지를 통해서 상대 이글스의 뭐 리시버들이나 이러한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이 있어 했고 실제로 좋은 장면과 뭐 좋은 플레이들이 이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글스라는 팀은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특화된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물론 디반테 스미스의 캐치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플레이들을 여지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었고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이러한 오펜스의 뒷받침 없이는 자신있게 맨 커버리지 이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런게임에서 이글스는 생각보다 더욱 더 뛰어났어요. 이글스의 이 러싱 블락에서 특히 나이너스의 디펜스, 특히 디펜시브 라인들은 이 패싱 블락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선전을 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러싱 블락을 막는 측면에서 런 디펜스적인 측면에서는 이글스의 압승으로 결국 끝이 났고 이글스를 완벽히 막아낼 수 없다라는 점, 이는 결국 오펜스에서의 최소한의 득점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결국 나이너스는 오펜스가 득점을 아예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디펜스는 계속해서 뭐 실점을 하고 그리고 오펜스에서의 드라이브가 이어지지 못하고 더욱더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뭐 30득점, 32점 이상의 실점을 하게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이 경기는 뭐 플레이, 뭐 X&O 이러한 관점을 떠나서 카일 샤나한 감독의 이러한 감독의 결정에 있어서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모두가 현재 지적을 하고 있었죠. 이글스의 첫 번째 드라이브, 폴스 앤 3 상황에서 이글스는 뭐 필드골이나 펀트나 아닌 굿포릿을 시전을 하였고 그 상황에서 디반테 스미스는 29야드의 캐치를 따냅니다. 그리고 이 캐치는 캐치인지 뭐 인컴플릿 패스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이글스는 뭐 퀵 스냅을 이어갔고 카일 샤나한 감독은 그 상황에서 챌린지를 던지지 않고 그대로 플레이가 이어졌고 결국 터치다운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광판에서 리플레이를 통해서 그것이 인컴플릿 패스였다는 것이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일 샤나한 감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인터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The replays pretty clearly showed that Devontae Smith did not catch that ball. Why was it a challenge? Because the replay we saw didn't definitely show that. We saw one up on the scoreboard. I was going to throw one anyways, just to hope to take the chances, but they showed one up on the scoreboard that didn't have all the angles you guys saw, and that looked like a catch, and so we don't want to waste a timeout, which we definitely would have if we didn't see that, but then I heard they got a couple other angles, and you guys end up seeing later that it was. 카일 샤나한 감독의 말처럼 사실 이것은 뭐 1차원적으로는 리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 리플레이를 틀어주는 인원이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홈이었고 이글스의 팬이 뭐 안 틀어줬을 수도 있고요. 일부러 그런 가능성도 어쨌든 있겠지만 어쨌든 다음 플레이가 이어지기 전까지 리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그것이 캐치인지 뭐 인컴플릿인지 감독도 모르고 뭐 팬들도 모르고 중계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카일 샤나한 감독은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 그것이 캐치인지 인컴플릿인지. 우리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우리의 뭐 타임아웃, 우리의 챌린지를 걸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낭비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데이터가 아닌 직관에 의한 판단과 선택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디반테 스미스라는 리시버가 캐치를 한 이후 그의 행동, 그의 제스처, 그는 빠르게 노어드를 통해 퀵스냅을 해야 한다는 이글스의 팀의 제스처를 동료들에게 선보였고 그 결과 젤런 헐츠 그리고 본인들의 팀 동료들은 빠르게 노어드를 하면서 퀵스냅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수들의 제스처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빠르게 스냅을 해야 한다라는 이 움직임을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도 당연히 이것은 캐치인지 그리고 인컴플릿의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 있어서의 판단들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데이터만을 보고 결과값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팀의 모든 행동, 모든 요소들을 다 따져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리플레이를 볼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디반테 스미스의 제스처와 그리고 이글스의 빠른 퀵스냅을 하려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인컴플릿 패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감독으로서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바로 빌 벨리책 감독이 있겠죠. 2014년 슈퍼볼 시옥스의 시애틀 시옥스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시애틀 시옥스의 슈퍼볼 게임 엔딩 인터셉션, 역사에 남은 그 장면이죠. 마션 린치에게 공을 안 주고 패스를 시도했다가 결국 말콤 버틀러가 인터셉션을 한 그 플레이에서 패치는 그 플레이 직전 타임아웃을 쓰지 않았습니다. 1분이 남은 상황, 그리고 퍼스트 다운으로 런을 한 상황, 세컨 다운까지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터치다운의 가능성이 있기에 본인의 팀이 터치다운을 허용을 하고 그 다음번 바로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멈춰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임아웃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 벨리책 감독은 타임아웃을 쓰지 않았어요. 본인의 디펜스를 점검을 하고 상대 오펜스를 좀 더 확인하고 본인의 시간을 벌고 이러한 의도로 타임아웃을 쓰지 않았어요. 빌 벨리책 감독은 모두가 보는 것이 아닌 본인만이 혼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 후에 인터뷰를 한 결과로는 이 시애틀 시옥스의 사이드라인을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코치진에 있어서 혼란이 느껴졌고 이 디시전에 있어서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플레이콜, 이 패스라는 플레이콜은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벨리책 감독은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접근한 것이 아닌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것을 반대편 사이드라인에서 반대편 사이드라인을 훑어보면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즉 카일 셰나한 감독도 이 챌린지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 챌린지를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챌린지를 하면 타임아웃을 낭비할 수 있었다 라는 이유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딜레이 오브 게임을 막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계속 썼냐고요. 카일 셰나한 감독은 분명 감독으로서 그리고 이 경기의 모멘텀으로서 중요한 순간에 실망스러운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카일 셰나한 감독에게 있어서 아쉬움으로 따라오는 꼬리표이기도 하고요. 올해도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잘 극복을 해내지 못하였고 물론 이번 경기 나이너스의 패배는 카일 셰나한 감독의 지분이 많지는 않죠. 당연히 백업 쿼터백들이 부상을 연속으로 당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른 모든 팀이어도 이 경기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경기예요. 하지만 경기의 시작을, 첫 드라이브를 이 터치다운이 아닌 턴오버로 연결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준 이러한 소극적인 판단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레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결국 이글스가 굉장히 셌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굉장히 강팀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 요새 화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이 브록 퍼디가 부상을 당한 그리고 이 펌블 장면은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타이트엔드가 이 하산 레딕 이글스 엣지 러셔를 제대로 블락을 해야 하긴 했지만
하산 레딕이 타이트엔드를 가볍게 제끼고 이 브록 퍼디에게 돌진하면서 결국 부상과 펌블을 유도해냈어요. 이 플레이에 대해서 왜 타이트엔드를 뭐 엣지 러셔로 막으려고 하냐 뭐 이러한 비판이 있긴 한데 그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온 거예요. 저는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플레이 액션 스킨 타이트엔드가 상대 백사이드 엣지 러셔를 막는 이 플레이는 이글스가 나이너스가 몇 년 동안 플레이를 해왔고 몇 년 동안 성공을 거두어왔던 플레이예요. 단순히 이 플레이가 이번 챔피언십 라운드에서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이글스가 강해서입니다. 그냥 하산 레딕이라는 플레이어가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의 플레이에 대한 결과로 이 뭐 플레이 콜이 그리고 이 플레이 디자인이 안 좋다라고 매도될 이유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글스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나이너스라는 팀은 이 챔피언십 라운드에서 본인들도 물론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팀이긴 하지만 결국 이글스보다는 못하고 그리고 이글스라는 이 강팀을 맞이했을 때 이 실행력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결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이너스라는 팀은 굉장히 뛰어난 팀이잖아요. 항상 탤런트적으로 우세하고 있었던 팀이에요. 그렇기에 언더독의 풋볼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항상 상대 팀의 전체적인 탤런트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본인들보다 더욱 뛰어난 팀을 상대로 할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열세를 극복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조시 존슨, 브록 퍼디의 백업 쿼터백이죠. 이 13년 차에 전임엔 베테랑 쿼터백 이 출신 선수는 제대로 스냅을 받지도 못했어요. 스냅 펌블이 일어났는데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 조시 존슨이라는 쿼터백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들은 애초에 본인들이 열세에 몰렸을 때 어떻게 플레이를 펼쳐야 될지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느껴졌던 모습들이었어요. 나이너스라는 팀은 무언가 본인들이 리드를 당했을 시에 그것을 확실하게 극복해내고 그리고 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필드 위에서의 리더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톰 브래디를 원한다. 브록 퍼디가 결국 토미 존이라는 부상을 당했죠. 이 토미 존이 야구에서는 한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쉰다고 알고 있는데 풋볼에서는 얼마나 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트레이 랜스의 경우에도 팔꿈치 부상이나 이러한 어깨 부상이 결국 장기적으로 또 발현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들이 어쨌든 연봉이 싸고 루키 스케일에 있는 선수들이기에 베테랑 쿼터백인 톰 브래디를 영입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슈퍼볼을 겨냥하자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톰 브래디도 이 나이너스라는 팀은 분명히 매력적인 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내년 시즌 어떠한 쿼터백이 이 나이너스를 이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너스라는 팀은 분명히 좋은 탤런트, 좋은 오펜스, 좋은 디펜스 지금 몇 년 연속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최근 계속해서 이 챔피언십 무대를 밟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이 슈퍼볼이라는 목표, 슈퍼볼 우승이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카이 샤나한 감독이 어쨌든 부족한 그런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비슷한 감독으로 분류되었었던 앤디 리드 감독 그리고 션 맥베이 감독 이러한 오펜시브 마인드 위주의 이 감독들은 결국 커리어 내내 번번이 실패를 했죠. 앤디 리드 감독도 슈퍼볼에서 패배를 하고 캔자스 시티 칩스 시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뭐 역전을 잘 당하기도 하고 안 좋은 그런 잔혹사를 이어갔어요. 뭐 션 맥베이 감독도 슈퍼볼 패배를 한번 맞이했고, 그리고 연달아 뭐 플레이오프 정규 시즌 부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패트릭 마홈스를 발굴해냈고 매튜 스태포드를 데려왔고 본인의 팀을 캐리하고 본인에게 부족한 이 열세한 상황에서 팀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쿼터백을 통해서 우승을 거머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카일 샤나한 감독과 이 나이너스라는 팀도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뭐 톰 브래디가 정말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좋은 리더십을 가진 쿼터백이 필요한 나이너스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yeah, we talk a lot. Situational football is not just third down and red zone and 2 minute. It's not just those things, right? It's the situations that happen within the game. That particular thing is a situation that happens within the game. Devontae's done that. In fact, the very first game we had here against Atlanta, Zach Ertz did the same thing. And again, smart players do smart things, and we've had a couple of those. And our guys are, we talk a lot about it. Our guys are locked in, and this is a special group of guys. 반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뭐 본인들의 강점을 통해서 경기를 굉장히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강점은 이 라인에 있죠. D라인과 O라인. 이들이 오프시즌 그리고 오프시즌이 아닌 정규시즌 트레이드 기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은 라인 뎁스 강화였어요. 그리고 이 라인 뎁스는 지금 이 챔피언십 무대에서 그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두가 뭐 과하다. 이미 뭐 조시 스웨, 뭐 브랜든 그램, 뭐 플래처 콕스, 그리고 뭐 하산 레디 FA로 영입하고 뭐 하그레이브 모두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린발 조셉 그리고 조던 데이비스까지 계속해서 이글스는 과하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 D라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만드는 이 계획과 이 실행력들은 결국 현재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풋볼이라는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모두가 관가하기 쉬운 이 원초적인 부분은 바로 라인 싸움이에요. 결국 디펜스가 어떠한 디펜스를 펼치고 싶든 본인들의 세컨더리, 뭐 커버리지, 뭐 프런트 무엇을 이 코치의 입장에서 어떤 디펜스를 펼치고 싶든 결국 그 근간은 이 D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펜스가 우리는 뭐 옵션 오펜스, 뭐 패싱 오펜스, 뭐 RPO, 뭐 언더센터, 뭐 샷건 어떤 색깔의 오펜스를 펼치고 싶든 결국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O라인에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이 풋볼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하고 남들이 간과하기 쉬운 이 부분을 집중을 해내서 팀을 건설해냈고 그 결과 이들은 상대가 대응하기 힘든 굉장히 많은 것을 다양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디펜스와 오펜스를 현재 설계해내고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뭐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이글스의 GM인 하위 로즈먼을 뭐 칭찬할 수밖에 없죠. 하위 로즈먼도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3년 전 덕 피더슨 감독과 단장과 감독 사이에 그러한 힘싸움, 이 알력이 있었을 때는 리그 최악의 GM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뭐 너무나도 많은 뭐 월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GM이 보여주는 그런 고집과 아집들이 뭐 팀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결국 본인만의 확실한 이러한 위닝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추진력 리그의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결과 다시 한번 리그 최고의 GM이 되었고 팀을 슈퍼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정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팀들도 뭐 본보기로서 이러한 전략들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God, man.
Woo! It's Mahomes' house. 다음은 두 번째 경기인 신시내티 벵갈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앞선 첫 번째 경기와 다르게 뭐 23대 20이라는 칩스의 마지막 위닝 필드골로 경기가 끝났고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두 쿼터백의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 두 명의 쿼터백이 앞으로 뭐 10년 그리고 어쩌면 뭐 15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페이튼 매닝과 톰 브레이디라는 이 레전드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경쟁 경기와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쳐졌다는 점, 너무나도 풋볼 팬으로서 감사함이 들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조버로우의 경우에는 뭐 역시 뭐 오라인이 잘 뚫리든 말든 어쨌든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치고, 패트릭 마호스는 뭐 발이 하나가 있든 없든 뭐 계속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창출해내고, 정말 두 쿼터백이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하지만 이 쿼터백을 제외한 이 다른 경기의 요소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플레이의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벵갈스와 칩스의 디펜스, 두 팀의 디펜스는 모두 이 변칙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뭐 스패그 코치나 아나루머 코치나 모두 상대 쿼터백을 혼란시키고 이 변장하는 것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코치들이었고, 결국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상대 쿼터백을, 엘리트 쿼터백들을 얼마나 혼란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코치들은 디펜스 게임 플랜을 준비해왔어요. 뭐 칩스나 벵갈스 모두 이 라인에 있어서 선수들을 많은 수의 인원을 배치하고 오펜스가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패스러쉬를 보내고 뭐 블리츠를 하든 또는 뭐 커버리지로 팝을 해서 뭐 수비를 하든 이 스냅 후에 쿼터백의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좀 혼란을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단지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는 좀 더 더블 커버리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저는 벵갈스의 디펜스는 물론 더블 커버리지를 사용하긴 했지만 좀 더 뭐 존 커버리지, 좀 더 한 명의 뭐 세 명의 3맨 러쉬 A 커버리지를 보여준 것처럼 좀 더 한 라우트에 중점을 두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캔자스 시티 칩스는 뭐 맨 커버리지든 존 커버리지든 뭐 블리츠든 결국 자말 체이스라는 벵갈스의 넘버원 리시버를 더블로 막는 것, 이것이 경기의 핵심이었고, 이 선수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 혹시나 뭐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더라도 자말 체이스가 있는 쪽은 무조건 더블을 건다. 그리고 뭐 반대쪽 사이드는 뭐 세이프티가 알아서 뭐 티 히긴스나 아니면 다른 슬롯 리시버를 커버를 하고, 이 벵갈스 리시버들의 활약을 줄이려 하였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벵갈스도 뭐 자말 체이스가 더블 커버리지를 뚫고 빅플레이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플레이들을 만들어낸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정말 리그 최고의 리시버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자말 체이스나 티 히긴스 이러한 리시버들이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아쉬웠던 점은 이 두 명의 리시버가 모두 더블 커버리지를 당하면 넘버 3 리시버인 타일러 보이드가 활약을 펼쳐야 됐지만 부상으로 경기 초반에 빠졌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타일러 보이드는 경기 초반에 슬락 코너백인 이 트렌트 맥더피, 이 루키 코너백을 상대로 2개의 캐치, 2개의 펄스다운을 따내면서 그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이 슬롯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1대1 상황에서의 경합이 벵갈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일러 보이드가 나가고 리시버들은 더블 커버리지를 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라인은 뻥뻥 뚫리고, 결국 벵갈스가 선택한 것은 2명의 런닝백을 이 쿼터백의 양쪽에 세워두고 결국 블락을 하든 뭐 체크다운을 하든
짧게 가는 거였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벵갈스가 선택한 것은. 그런데 2명의 런닝백을 필드에 올린다는 것은 결국 뭐 필드 위에 나갈 리시버가 타이트엔드 1명을 포함해서 3명밖에 없고, 그 중에 2명은 더블 커버리지를 당하고, 그 중 1명은 타이트엔드고, 그리고 그 타이트엔드조차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벵갈스 입장에서 너무나도 아쉬웠던 이 타일러 보이드의 부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벵갈스는 물론 이 좋지 않은 오펜시브 라인 때문에 뭐 스크린 패스나 체크다운 패스나 이러한 것들을 경기 초반에 설계를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칩스의 이 루키 코너백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저는 일단 정말 많이 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줬고, 특히 태클링 측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벵갈스라는 팀, 자말 체이스가 가진 힘은 단순히 딥볼 캐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말 체이스가 뛰어난 이유는 뭐 스크린 패스나 젯 스윕이나 이러한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에 있어서 더욱더 뛰어난 리시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케이, 오라인이 안 좋다, 그리고 칩스는 블리츠를 잘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스크린 패스를 통해서 자말 체이스 너 혼자 많은 야드를 획득해와, 이것이 바로 벵갈스의 목적이었는데, 트렌트 맥더피, 이 루키 코너백이 태클링이 너무나도 뛰어났고, 결국 이 스크린 플레이에 있어서 벵갈스는 좋은 기회를 얻어내지 못했어요, 결과를. 그리고 런닝백을 이용한 이 체크다운 패스 플레이, 지금까지 정규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조 버로우와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요소는 체크다운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뭐 오라인이 경기 이 시즌 초반부터 좋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짧은 퀵 스트라이크 뭐 패싱 게임에 있어서 이들은 오케이, 조버로우는 빠른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체크다운을 하고, 그 체크다운은 결국 플러스 플레이로 이어지고, 이 네거티브 플레이가 아닌 플러스 플레이로 이어지고, 그것이 뭐 짧은 야드든 긴 야드든 런닝백들이 더욱더 1야드든 2야드든 더 많은 야드를 획득을 해주면서 드라이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어요. 그런데 칩스의 이 라인베커들은 이 런닝백을 쫓는 능력에 있어서, 태클링에 있어서 이번 경기 굉장히 뛰어났고, 결국 벵갈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라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 플레이들에 있어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점, 결국 오라인은 더욱더 부담을 느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버로우에게 이어졌어요. 이러한 점에서 역시 아쉬웠던 것은 벵갈스는 이 오라인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입니다. 뭐 저는 작년 플레이오프에서도 벵갈스의 잭 테일러 감독을 계속해서 좀 비판을 해왔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오라인이 좋지 않다, 상대 D라인을 충분히 뭐 이겨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분명 감독은 이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 플레이 디자이너로서 뭐 되든 안 되든 일종의 방법을 가져올 거예요. 구상을 해내야죠. 오라인이 뭐 빌스전처럼 또 한 번 잘 이겨내 줄 것이다, 뭐 이러한 믿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버로우가 뭐 다 피해서 또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팀 슈퍼볼로 이끌어 주겠지, 이러한 기대와 믿음, 이러한 방치는 감독으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잭 테일러 감독은 계속해서 이 프로텍션, 조버로우에 대한 프로텍션에 있어서 게임 플랜을 전혀 준비를 해오지 않아요. 2년 동안, 3년째 계속해서 말이죠. 결국 뭐 전반전에 색 파티가 벌어지기도 했고, 조버로우는 뭐 인터셉션도 뭐 2개나 만들어내면서 리듬을 좀 찾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죠. 결국 썰드다운 상황으로 이어졌지만, 물론 조버로우이기 때문에 썰드다운을 계속 갱신해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펜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본인의 쿼터백이 리그 최고의 쿼터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수준으로 오펜스가 플레이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나 싶어요. 물론 캔자스시티 칩스도 뭐 완벽한 경기를 펼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일단 뭐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가 부상을 당했었고,
그 부상이 역시나 이 하이앵클 스프레인이라는 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상이 아니에요. 역시 뭐 절름발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주주, 뭐 토니, 그리고 뭐 저스틴 왓슨, 그리고 뭐 미콜 할드만까지 리시버들이 굉장히 많은 부상을 당했고, 결국 캔자스 시티 칩스는 더욱더 이 헤비 퍼스널에 의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뭐 신시내티 벵갈스가 더블 커버리지를 트래비스 켈시에게 일종의 시종일관 붙였어야 했지만, 물론 붙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칩스만큼 붙이진 않았고, 붙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패트릭 마홈스와 트래비스 켈시는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아마 벵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우리가 더블 커버리지 할 때는 안 던지더니 더블 커버리지 잠깐 풀 때는 계속해서 켈시한테 공을 던져요. 물론 그만큼 켈시와 이 마홈스의 이 상황 판단에 대한 그런 능력과 이 호흡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전략적인 요소를 떠나서 이 신인 선수들의 플레이들, 뭐 파체코나 스카이 무어의 뭐 리턴이나 이러한 신인 선수들의 플레이들이 결국 본인들의 이러한 탤런트적인 열세에 있어서 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 저는 벵갈스의 디펜스는 이번 경기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굉장히 잘했어요. 뭐 전략적인 부분도 뭐 3맨 러시, 뭐 존 블리츠, 뭐 다양한 존 커버리지, 뭐 맨 커버리지, 뭐 제로 블리츠, 정말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썼어요. 그런데 단지 이 팀이 마홈스에게 진 이유는 그냥 패트릭 마홈스라는 선수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변화구를 던지는데 그 변화구를 계속해서 커트해내고 홈런을 노려요. 이 선수는. 벵갈스의 블리츠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블리츠를 하고 그 블리츠는 분명히 먹혀들어야 하지만 마홈스는 발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그것을 플레이를 연장시키고 리시버들에게 시간을 주고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오픈 찬스를 만들어낸 리시버는 뭐 마홈스의 공을 정확하게 받고 뭐 펄스다운을 기록을 하고 이러한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경기 내내. 정말 패트릭 마홈스라는 선수가 너무나도 뛰어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경기도 뭐 선수들을 떠나서 단순히 코칭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캔자스 시티 칩스였는데, 역시 감독인 앤디 리드 감독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이 전반전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 버로우가 인터셉션을 던져요. 그리고 이 쿼터가 2분 31초가 남은 상황.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 2분 31초가 남은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고, 그리고 후반전에 본인들의 선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미들 에잇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면 이미 리듬이라는 것이 없는 조 버로우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에게 있어서 더욱더 아예 승기와 이 리듬을 빼앗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시내티 벵갈스는 이 2분 31초가 남은 상황에서 이 퍼스트다운 상황에서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패스는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되었고, 두 번째 플레이도 패스를 시도해요. 두 번째 패스도 인컴플릿. 세 번째 플레이도 패스를 시도해요. 세 번째 플레이도 인컴플릿. 2분 31초가 남은 상황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는 3번 연속 시도를 하고 3번 연속 패스는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2분 3초가 남고 타임아웃 3개가 남은 상황이에요. 러싱을 통해서 투미니 타임아웃을 소진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결국 벵갈스의 타임아웃을 소진해야 하는 캔자스 시티 칩스는 그 상황에서 3개의 패스를 던져요. 그리고 3개가 인컴플릿이 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력과 결과물이었고, 앤디 리드 감독이 정말 뭐 코칭 생활을 20년을 하든 뭐 몇 년을 하든 진짜 고칠 수 없는
이 본인의 유일한 단점, 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 물론 칩스의 디펜스는 그 드라이브를 필드골로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해요. 그렇지만 신시내티 벵갈스의 그 많은 오펜스의 기회, 터치다운으로 혹시나 연결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기회들은 앤디 리드 감독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본인들이 확실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벵갈스에게 기회를 직접 떠넘겨 주었다. 이 앤디 리드 감독의 게임 매니지먼트 문제는 아직까지도 뭐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잭 테일러 감독의 또 아쉬운 점,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른 것은 역시 캔자스 시티 칩스의 마지막 드라이브예요. 이 39초가 남았고 타임아웃 1개가 남았었죠. 이 상황에서 물론 캔자스 시티 칩스는 작년 버팔로 빌스와의 이 와일드카드전에서도 13초가 남은 상황에서도 필드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있어서 이 빌스 감독인 뭐 션 맥더머트 감독과 그리고 벵갈스의 감독인 잭 테일러 감독 모두 코칭에 실패가 나온 부분이에요. 13초가 남은 상황에서 션 맥더머트 감독은 리턴 플레이를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소비하고 플레이의 기회를 단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스킵킥을 차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펀트를 날렸어요. 결국 칩스는 남은 타임아웃과 함께 2번의 플레이를 통해서 필드골까지 전진을 하였고 결국 필드골을 만들어내고 연장전으로 가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39초가 남은 상황에서 신시내티 벵갈스는 터치백이 아닌 아웃 오브 바운드가 아닌 일반 펀트를 찾고 이는 스카이 무어가 뭐 20 몇 야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54야드까지 전진을 하게 만들어냈어요. 벵갈스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는 칩스의 4쿼터 드라이브를 모두 펀트로 만들어냈어요. 즉 벵갈스의 디펜스는 잘 막아냈고 그 결과 칩스가 혹시 마지막 기회를 얻더라도 이를 필드골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벵갈스의 디펜스는 셌으니까. 그러면 디펜스를 믿고 그것이 펀트 리턴이 아닌 펀트 아웃을 유도해냄으로써 디펜스와 오펜스의 싸움을 마련해 주었어야 돼요. 스페셜 팀이 개입할 요소를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뜻이죠. 벵갈스는 이 오펜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와 벵갈스의 디펜스의 싸움을 유도해내며 경기를 결국 연장전으로 유도해내야 하는 순간 속에서 일반 펀트를 참으로써 스페셜 팀을 개입시켰고 그 스페셜 팀의 스카이 무어는 54야드까지 전진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필드 포지션을 칩스에게 선사했다는 뜻이죠. 그 결과 뭐 오사이라는 뭐 어린 선수가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뭐 페널티가 저질렀고 결국 필드골로 경기에 졌어요. 이 감독들의 하나하나의 판단들은 결국 경기를 그리고 승리를 좌지우지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펀트를 차야 되니까 우리가 킥을 차야 되니까 매 플레이를 이렇게 생각 없이 하면은 져요. 이 뭐 닉 시리아니 감독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해야만 합니다.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큰 경기에 있어서는 경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경기의 패배 원인은 결국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승리를 거둔 캔자스 시티 칩스, 하지만 어쨌든 마홈스의 부상이라는 변수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 칩스도 물론 디펜스 쪽에서는 놀라움을 보이긴 했지만 오펜스 쪽에서는 조금 오라인의 그런 아쉬운 뭐 블락킹, 패싱 블락, 뭐 러싱 블락 굉장히 아쉬웠고 어쨌든 완벽한 경기를 펼치지 않았어요. 이글스가 좀 압승을 거두었던 것과 달리 칩스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뭐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우에는 뭐 2년 연속 조금 기대치에 비해 선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경기에 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마어마한 뉴스가 떴죠. 바로
뉴올리언 세인츠의 전 감독 이 션 페이튼이 덴버 브론코스로 트레이드 됐다는 소식이에요. 덴버 브론코스는 션 페이튼 감독과 2024년 3라운드 픽을 얻게 되었고, 뉴올리언 세인츠는 2023년 1라운드 픽 그리고 24년 2라운드 픽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뭐 1라운드 픽으로 지금 트레이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년의 휴식을 취했던 이 션 페이튼 감독의 거치가 드디어 결정이 되었어요. 뭐 뉴올리언스, 캐롤라이나, 휴스턴, 덴버, 인디애나 그리고 댈러스까지 이러한 루머가 많았지만 결국 덴버로 가는 션 페이튼 감독. 뭐 덴버 브론코스는 결국 쿼터백인 이 러셀 윌슨의 악성 계약이 현재 남아있고, 그가 올 시즌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 사실 감독들한테 그렇게 많이 끌리지는 않을 팀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사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하지만 몇 주 전에 있었던 한 인터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생각이 온전히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모든 감독 후보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 인터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좀 감독과 이런 코치진들의 변화에 대해서 특집으로 에피소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끼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치가 확정된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터뷰는 바로 덴버 브론코스의 새로운 오너이죠. 이 그렉 패너의 인터뷰였는데, 시즌이 끝나고 이 새로운 감독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냐 라는 인터뷰의 물음에 대해서 그렉 패너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CEOs, and it starts with really strong leadership. I think that's going to be the most critical factor here in a head coach. Obviously, the X and O's are important, but we need a strong leader for this organization that's focused on winning. That starts with culture. It's instilling a sense of accountability, discipline, and we need an identity on offense. And so, but at the starting point, it's got to be about culture and leadership, and those characteristics are what we'll be focused on the most. 많은 오너들이 현재 이 프랜차이즈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접근과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션 페이튼 감독, 굉장히 감독으로서의 짬밥이 많은 이 베테랑 감독은 프랜차이즈 건설에 있어서, 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건설 이러한 것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왜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이고요. 결국 어떻게 본인의 감독직이 성공을 하고 본인의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중요성을 아는 오너가 본인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덴버 브론코스의 오너인 그렉 패너는 그 어떤 오너보다 이 중요성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의 인터뷰 하나를 통해서 뭐 누구보다 뛰어난 오너가 될 거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발상이긴 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뭐 뛰어나고 그가 얼마나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가 뭐 월마트라는 굉장히 이 세계 최고의 이 마트 기업을 이끌면서 뭐 깨달은 것인지 보여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너십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프랜차이즈라는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올바른 길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건설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션 페이튼 감독에게 주지 않았나 싶어요. 뭐 다른 팬분들은 결국 러셀 윌슨을 얼마나 잘 살려낼 수 있느냐, 션 페이튼 감독이 쿼터백 구루로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계약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션 페이튼 감독이 본인의 감독직까지 걸면서 덴버 브론코스에 온 이유는 러셀 윌슨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러셀 윌슨을 잘 인도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신감을 본인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덴버 브론코스의 션 페이튼 감독이 온 이유는 이 본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오너십을 덴버 브론코스가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션 페이튼 감독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 시즌 뭐 러셀 윌슨이 되살아날지, 그리고 뭐 션 페이튼 감독이 뭐 새로운 팀에서 어떤 코치진, 어떤 스태프진을 꾸리면서 뭐 좋은 팀을 만들어낼지, 그렇게 특정한 색깔까지는 예상을 해낼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 덴버 브론코스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션 페이튼 감독의 이 궁합, 저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뭐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오버페이니 뭐니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 팀들이 뭐 로또성으로서 쿼터백을 뽑을 때는 뭐 1라운드 하위 픽, 뭐 2라운드 픽 막 쓰면서 그러한 픽을 감독인 션 페이튼 감독이라는 명감독한테, 리그 최고의 쿼터백 구루한테 그것이 아깝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뭐 제이미스 윈스턴, 테이슨 힐, 이러한 하급 쿼터백들을 리그 평균급의 쿼터백으로 만들어주는 션 페이튼 감독, 그냥 로또픽 안 뽑느니 이러한 감독 한 명 있으면은 그게 다 로또가 성공하는 일이에요. 네, 다음은 뭐 휴스턴 텍산스가 디미코 라이언스, 전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와 6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2년 연속 최강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이끌었던 라이언스가 텍산스와 이 친정팀이죠. 본인이 선수 시절 드래프트 되었던 이 휴스턴과 6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물론 디미코 라이언스는 분명 좋은 코치입니다. 좋은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이끌었고, 그가 뭐 선수들에게 받는 지지, 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 좋은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무브는 잊혀진 한 사람을 생각하게 해요. 그것은 바로 뉴욕 제츠의 로버트 살라 감독입니다. 로버트 살라 감독도 이 카일 셔나한 감독과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궁합을 맞췄고, 결국 디펜스의 성공으로 제츠의 감독직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버트 살라 감독은 현재 2년차 동안 아직 뉴욕 제츠를 위닝 시즌으로 이끌지 못하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 하치신이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강제로 잘린다든지 뭐 이러한 잡음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뭐 본인의 이 디펜스 사이드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 그 발굴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거두었지만, 오펜스 사이드 뭐 제길슨, 마이크 화이트, 조 플라코 이 3명이 이끄는 쿼터백진은 리그 최하위고, 지난 2년 동안 뉴욕 제츠의 오펜스는 진짜 형편이 없었죠. 단순히 디펜시브 코치가 아닌 이 총체적인 팀의 책임자인 감독으로서의 로버트 살라 감독은 분명히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뭐 잡음들, 뭐 선수들 몇 명이 뭐 항명을 했다,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뭐 불만을 드러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오프 시즌에 되어서야 뭐 서서히 밝혀지고, 뭐 루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컬처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결과물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디미코 라이언스의 이 텍산스 행을 보면 이 뉴욕 제츠와 로버트 살라 감독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지가 않나 싶어요. 일단 텍산스도 뉴욕 제츠처럼 이 감독 문제를 떠나서 오너십과 이 구단 컬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팀이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디미코 라이언스라는 감독은 물론 새로운 좋은 컬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감독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일단은 감독으로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경험이 아직 부족한 코치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오너십을 견뎌낼 수 있을지, 미디어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리그 최고의 탤런트가 없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리그 최고의 탤런트였잖아요. 그런데 휴스턴 텍산스라는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이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만큼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 있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경험 있는 스태프 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을 선임했다는 소식이에요. 일단 가장 의외이긴 했죠. 일단 스티브 윌크스 감독, 이 임시 감독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주었던 윌크스 감독이 아닌 이 오펜스 사이드의 프랭크 라이크 감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데이비드 테퍼 오너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요. 우리는 오펜스와 쿼터백 그거부터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분명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디펜스 쪽에 있어서는 유망한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정말 어느 정도 포텐이 넘치는 시즌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 맨룰 감독이 해고된 이후에 가장 큰 문제였죠. 지난 3년 동안 이들의 쿼터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이들은 쿼터백, 오펜스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의 방향성이 걸려 있어요. 결국 데이비드 테퍼 오너는 이 오펜스 쪽을 먼저 해결을 해야만 본인들의 프랜차이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결국 그 리그에 현재 남아있는 감독 후보들 중에서 오펜스 쪽에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인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 베테랑 쿼터백이든 신인 쿼터백이든 어쨌든 새로운 쿼터백을 길러내고 그를 통해서 단기간에 오펜스를 재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프랭크 감독을 선임을 했죠. 어쨌든 내년 시즌 이들이 샘 다놀드와 함께 할지 아니면 지미 갈라폴로 같은 또 다른 베테랑 쿼터백을 영입을 할지 아니면 아예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린 쿼터백을 육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그동안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 유일하게 부족했던 이 쿼터백, 이 오펜스라는 조각을 채워줄 수 있는 감독이라는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챔피언십 라운드 리액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인 슈퍼볼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of this comes down to the details, the attention to details, the football IQ, and the fundamentals to do the right things. Whether you want to keep the clock running or not, or try, get the ball snapped quickly, or knowing situational awareness, 3rd and short, 4th and 1, or whatever it is. So I know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I probably like to have back on that end, but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also did well and executed at a high level on, and you know it.